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요. 2부의 2부는 참 만나뵙기 어려운 분입니다. 지난번에 나오셨던 게 거의 10월쯤에 나오시고. 10월쯤에요? 네, 10월에 나오시고 한 2개월 넘게 지나서 나오신 거의 분기에 한 번밖에 못 뵙는 분인데 참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니까 한번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 교수이자 업라이즈 빈센트 연구위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업라이즈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저는 지난 10월에 네. 11월 좀 세게 얘기할 것 같고 네. 12월에 약간 좀 그래도 풀어줄 것 같고 근데 얼추 맞았어요. 또 분위기가 좀 맞아 떨어져 가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 궁금하긴 한데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뭐 제 전공 분야가 매크로니까요. 네. 뭐 여전히 매크로는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해가 바뀌고 한 3주 좀 안 지났죠? 네. 네. 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매번 나올 때마다 제가 대외 활동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항상 전후로 사정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안 좋은 가운데 좀 희망 섞인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매번 뭐 기름을 부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1월 FMC도 있고요. 네. 사실 1월 FMC는 3월의 전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본 게임은 3월이고 네. 1월 달에 많은 가이던스를 우리는 원하겠지만 의사록을 통해 보면 연준 내부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할 만한 목소리는 안 나올 것 같고 네. 여기 온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들 뭐 소비, 생산, 고용 지표, 부동산, 물가까지 제가 한번 쭉 훑었는데 소비는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 일부에서도 쭉 얘기했지만 주가가 사상 최고치니까 미국 가계 포트폴리오를 놓고 보더라도 소비가 이렇게 좋고 고용이 완전 고용 실업률을 자랑한다 그러면 뭐 소득 부분에서의 담보가 소비를 이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소비자 심리 지수도 사실 별로 좋지는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특히 미시건대에서 발표되는 게 상당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가 좋다라는 것은 미국 경제의 약 한 67%를 좌우하는 소비가 좋다. 그것은 경기 침체는 없다라는 것이 모든 데이터들이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주시하자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면서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 특히 ISM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캘린더 데이로 매월 초에 발표하죠. 제조업 지수는 14개월 내 연속 수축 국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단에서의 선행 지표만 보면 침체예요. 실제로 1948년 이후에 14개월 연속 횡보 구간을 기록한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언제쯤? 그게 1940년대 초반이에요. 1940년대. 네. 15개월 연속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가 안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다음 달에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가 여전히 기준선 50을 하회한다면 그것은 역사를 다시 쓰는 그런 제조업 지수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미국에 그래도 그나마 제조업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철강이라는 것도 있었고, 뭐 다양한 뭐 자동차도 있었고, 뭐 다양한 제조업이 있었다면 지금은 제조업 비중이 낮아서 맞습니다. 상황이 다른 건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 미국 경제를 봤을 때 서비스업 지수, 서비스업의 분포가 1930, 40년대랑 어떻게 같냐?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이제는 서비스업 지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서비스업 분야가 ISM 제조업 지수가 가리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평가절하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의미 있는 질문이고 또한 상당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데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무자르듯이 양분돼 있지 않습니다. 붙어있을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올해 선거해잖아요. 올해 미국 뭐 트럼프가 될건 바이든이 되건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여전히 리쇼어링과 미국의 투자 모두 제조업단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 경기의 불안은 결국 이전보다 크게 미국 경제에 충격은 덜할 수 있을지언정 시차를 갖고 미국 경제에 끌어내리는 그런 요소다라고 보고 있고 이조 앵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서비스업은 어떠냐라고 보면 서비스업 지수도 여전히 50 위에 있긴 해요. 그러니까 ISM 지수가 서베이 지표이기 때문에 약간의 바이어스는 있지만 50 위에 있지만 그 50도 거의 근저에 왔습니다. 50.6포인트 정도로 여차하면
한 2주 뒤에 이제 발표할 텐데 2024년 1월 달에 발표하는 ISM 제조업 지수는 수축 국면을 지속해서 역사를 다시 쓰고 서비스업 지수마저도 기준선을 하회한다면 동반해서 다시 한번 수축 국면에 빠지는 그렇다면 경제 지표도 좋고 네. 주가도 사상 최고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행 지수는 하락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게 올해 들어서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뭐 이 얘기만 하면 많은 것들을 할 건데 유동성입니다. 네. 예. 네,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 장단기 금리 역전, 수많은 서베이 지표들의 침체를 가리키는 것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제가 좋았던 가운데는 마중물 역할을 했었던 유동성이 자리하고 있는데 네. 그 유동성이 이제 3월달 중순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3월 FOMC 바로 직전이 걸어갈 때 네. 메마르고 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이벤트가 있어요? 그 3월 직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연준의 부채 계정을 보면 네. 캐시 외에 지준이라는 것은 은행들이 중앙은행이 연준한테 담보하는 현금은 늘어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지준의 앞단에서 지준의 증가 이면에 있는 역RP라 그래서 결국 초과 유동성의 하나의 담보될 수 있는 계좌인데 네. 그것은 빠르게 축소하고 있고 이런 속도라면 아마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고갈될 거다. 역RP가 고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면 그동안 늘었던 지준이 더 빠르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가능성. 그렇다면 드디어 유동성이 빠르게 주는 것이죠. 2020년 3월 달 이후로 유동성이 준 적은 없습니다. 큐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작년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하면서 네. 큰일 났다. 상업용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던 미국의 지역 은행들이 다 무너지고 있고 이거 더할 나위 없이 뭔가 최종 대우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 살아났죠. 네. 왜냐하면 BTFP라고 해서 스탠딩 레포라는 특유의 연준의 최종 대부자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이 있었는데 오늘 좀 어려운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스탠딩 레포도 규모가 5천억 달러가 한도였어요. 네. 즉 그때 당시에 무너지는 담보가 5천억 달러를 훨씬 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1년의 유예를 두고 공개는 2년 뒤에 하겠다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유동성을 공급했죠. 그러니까 구제 기금을 한 겁니다. 네. 그게 3월 11일 날 종료됩니다. 그렇다면 이젠 그동안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네. 달라졌냐라고 보면 역시 부동산은 주택단에서는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기존 주택의 모기지가 연계돼 있어서 자연적인 신규주택만 거래되고 있고 기존 주택은 훨씬 더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격은 반등이 되고 있지만 네. 가격은 지지가 되고 있지만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우리 다 알잖아요. 거래량이 없는 가격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주택 부분에서는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기업의 신용 자체도 항상 어렵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미국의 지역은행들의 네. 다 익스포저, 즉 노출도이기 때문에 그게 1년 전하고 과연 달라졌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즉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된 게 없어요. 다만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런 구제 기금들이 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공교롭게 3월 FOMC 바로 직전에 다 종료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달 FOMC는 큰 분수령 이벤트가 있을 겁니다. 양적 긴축 속도를 조절하던 네. 아니면 2019년 아니면 95년, 98년처럼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것을 발표하던 뭔가 다양한 것들을 논의할 개연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 한 50일 이전에 있는 1월 FOMC에서 네. 우리는 그 힌트가 뭔가 나오게끔 파월 의장을 압박하겠지만 불친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불친절하다는 거는 그럼 그 어떤 의미예요? 불친절. 일단 1월달 FOMC에서 파월의 입에 우리가 네. 주목하는 이유는 11월 FOMC에서의 동결, 하지만 매파적인 동결. 네네. 12월 FOMC에서 동결, 하지만 비둘기적인 동결. 네. 180도의 피벗 아닌 피벗을 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했는데 네. 그 뒤에 나오는 걸 보면 오히려 CME 선물 시장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늘 금리 인하 확률이 더 훅 줄었죠.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서 이제 1월 달에는 다시 한번 동결, 그런데 매파적 동결이 나올 것이냐, 다시 한번 피벗팅 오브 피벗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 12월 FOMC의 연장선상에서 그래도 우리는 여차하면 이제는 인하하다라는 버튼을 누를 것이냐.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와 완전히 어긋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뭔가 얘기를 할 거다. 하지만 얘기 안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의 기조를 가지고 있다면 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네. 그 가장 핵심적으로 물론 이제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건 고용 지표를 본다 또는 뭐 소비 지표를 본다. 물론 고용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뭐 많이 좀 언급이 될 것 같은데 네.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인하요. 예. 네, 금리 인하의 근거는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실제 CPI나 다음 주에서 PCE를 놓고 이번 주에 PCE를 놓고 보면 예. 잡힐 가능성이 있죠. 피크 아웃 치고 있으니까. 네. 하지만 그 이면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중립금리의 상승. 피크 아웃 쳐서 내려가긴 내려갔지만 그래도 그게 과거처럼 1% 2%가 아닌 어느 3% 이상 수준에서의 하락이 끝난다면 그러면 이전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적어질 수 있다라는 게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혔냐라고 보면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IMF에서 좋은 보고서를 냈어요. 1930년 이후에 주요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을 쭉 다 모니터링해서 봤더니 인플레이션이 한번 플럭슈에이션 업앤다운이 있은 다음에 네. 잔잔한 파도처럼 정상 상태를 찾기까지는 사실 5년 이상이 걸린다라는 것은 실제 연준은 이제 2년 터를 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1970년대 낙타 등에 대한 우려가 다분히 있고 또한 중동 지역에서의 문제도 있고요. 중동 지역에서의 문제는 사실 작년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맞아요. 이쯤 되면 예. 사실 유가도 폭등해야 되고 네. 이래야 맞아요. 되는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예. 역시 미국입니다. 어. 미국의 셰일이요. 지금 일간 생산량이 1,300만 배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사우디와 러시아가 합친 게 1,000만 배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쯤 되면 유가가 폭등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그만큼 공급이 셰일이 훨씬 더 많다. 두 번째는 1년 전하고 달리 수요가 조금 식고 있다. 특히 제조업 단에서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예. 이래서 저는 이거는 미국의 약간 천운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동 지역의 공급 차질이 당장은 아니지만 시차를 갖고 여전히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파월 의장이 그런 것을 12월 달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좀 더 베팅했다면 이제는 좀 중립 노선을 펼 가능성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고집한다면 예. 저는 유동성입니다. 아마 저는 12월 달도 12월 FMC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해석이 있었어요. 네. 이거 분명히 바이든이 불렀다. 아니고서는 갑자기 이렇게 바꿀 수는 없다. 네. 라는 사후적인 해석도 있었어요. 물론 역사책에서 항상 지금의 이 시기를 다시 한번 회고록 비슷하게 한다면 뭐 그럴 개연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 저는 파월 의장이 유동성 고갈을 봤다. 실제 단기 시장에서의 발작을 미리 11월 FOMC 끝나고 그 45일 여일 동안에 봤기 때문에 12월 달에 이렇게 완화적으로 보이는 거다. 지금도 여전히 유동성 고갈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쯤 하면 1월 달 되면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건지 예. 아니면 다시 한번 언론상에 나와서 동결은 하지만 여차하면 인하할 수 있다는 12월 FOMC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12월 달에는 시장이 환호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만약에 똑같은 스탠스를 보인다면 이제부터 약간의 전망과 비운데 네. 시장이 급격하게 경색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때랑 지금이랑 대놓고 이제 인하가 필요하다. 왜?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라는 위험 신호를 준다면 예. 시장은 12월 달하고 똑같은 예. 파월의 연설이지만 예.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혹시?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만 베이지북- 못 들은 거예요? 의사록이나 베이지북에서도 의사록에서. 나오고 있었고요. 예, 조금씩 그리고 최근에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급등 네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수급에 의해서 벌어지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실제 미국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에 대한 스케줄링들을 놓고 보면 지금씩 계속해서 고갈되는 여지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채권에서의 국채 수급이라든지 이런 유동성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보시죠. 왜냐하면 실적 시즌에 실적을 더 많이 보고 그렇죠. 아니면 자사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는 최근에 성장 트렌드를 어떤 것인가 늘 다 보고 계시는데 근데 한 발짝 뒤에서 자산 배분의 시대에 모든 것의 밸류에이션의 분모에는 다 금리가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 금리를 좌우하는 최근에 그 급등과 급락의 가장 매개체가 유동성 고갈과 또한 미국의 정부가 이제는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돈을 빌려와서 지금까지 막았었다면 네. 1년 전하고는 달리 지금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를 안전하게 사줄 사람들이 없어졌다. 아 그게 유동성 고갈의 의미입니까? 맞습니다. 어...
왜냐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신용등급이 강등됐고요. 네네. 네, 우리가 대부분 뭐 별거 아니네라고 엮였던 것들이 다 그런 전초전이라는 것이죠. 균열이라는 것은 안 보이게 금이 가다가 한 번에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월 의장이 12월달에 느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1월달 FOMC에서 기자회견 상에서 내보일 것이냐. 내보이면서 기준금리 인하도 시장에는 부정적. 안 내보내고 완전히 다시 한번 또 피벗이다. 이제는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더 오리무중.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1월 달은 좀 불친절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파월이라면 뭐 감히 말씀드리면 정돈되지 않는 멘트를 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3월 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네. 최근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 정부가 외환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네. 달러가 생각보다 해가 바뀌면 약한다 그랬는데 기준금리 인하가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달러 인덱스보다 원화가 훨씬 더 약하다라는 네. 것들이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3월 달까지 달러 강세 기조가 지속된다라고 보는 것으로 또 귀결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유동성이 부족할 때 네.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채권 발행은 많은데 그 채권을 다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금의 유동성은 안 될 수도 있다는 네. 게 첫 번째일 거고. 네. 근데 저희가 말씀하셨던 그 유동성이 어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어떤 식으로 네. 발현될까요? 그 일단 유동성? 가장 간단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금리가 상승합니다. 네,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많은 것들의 변화와 기준을 바꿀 수 있고요. 그 시장 금리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시장 금리 상승은 주식에 있어서는 부정적이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금리 상승은 당연하지라고 받아들이는 국면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구제 기금이 있었잖아요. 네. 은행 간의 펀딩. 심지어는 담보를 시장가가 아니고 사전 액면가로 잡아줬던 이 흐름이 3월 11일 날 종료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 산 담보 가치로 돈을 빌릴 수는 없는 없죠. 형국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뭐 괜찮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상업용 부동산의 흔들림 속에서 미국의 수백 개의 은행들 중에서 대부분은 지난 1년 동안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겨낸다 하지만 그 누가 100% 모든 금융기관들이 다 완벽하게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어떤 약한 고리가 하나둘씩 터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또 뱅크런이 또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3월 11일 날 일단은 종료할 것이냐부터가 여전히 아직은 오리무중이에요. 네네. 연준 내부에서는 종료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기금이라는 건 한편 일시적이기 때문에 네. 그 목적을 다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벤트 크랙션이 왔었고 그것을 구제기금으로 어느 정도 봉합했다라는 게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벌써 모럴 해저드라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좀비 은행들이 많이 양상됐는데 네. 이게 1년 2년 갈수록 미국 경제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료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고 저는 종료된다고 보고요. 그럼 두 번째 종료됐을 때 지난 3월처럼 급발작이 나면 어떡하냐. 금리도 튀고 네. 주가도 하락하면 이제 거기가 사실은 베팅 포인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죠. 연준이 종료한다는 것은 정상 궤도로 가는 것이고 네. 그런 가운데 꼭 연준이 의도대로 뭔가 경제는 삐걱할 수 있죠. 그랬을 때 뭔지 모르지만 1년 전에도 그랬다. BTFP라고 갑자기 나온 것처럼 네. 뭔지 모르지만 연준이 막아줄 거야. 지금은 다들 막아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지없이 왜냐하면 지난 3월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3월에 실리콘밸리뱅크 망하고 수많은 연쇄자금으로 무너지면서 JP모간이 담보를 갖고 모든 걸 다 떠안았지만 네. 그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능했었어요. 왜냐하면 연준이 강한 메시지를 줬죠. 내가 다 막아준다. 그럼 과연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 1년 전과 지금의 연준은 과연 그렇게 자신 있는가? 우리는 맹목적으로 연준이 모든 걸 할 수 있겠거니 라고 믿는 그 맹목적인 믿음이 과연 지금도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 한들 모든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는 정반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하락은 있을 테니까요. 네. 네, 그래서 여차하면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준이 만약에 이 부분을 막아준다고 한다면 다시 네. 또는 이번에는 뭐 연준이 정말 막아줄까 하는 그 부분에서 네. 이게 능력이 없는 거라고 보이세요? 아니면 명분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는
내가 뭐 지난번에는 막아줬지만 네.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손실이 좀 크다 이렇게 보세요? 뭐 어떤 이유일까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예, 좋은 예. 질문인데요. 예. 첫 번째, 1년 전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1년 전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기. 예. 네. 지금은 전도표에서 이제 내린다라는 시기. 자, 약간 시기가 다르고요. 네, 두 번, 그러니까 스탠스가 조금 다른 거죠. 1년 전하고. 두 번째는 명분은 연준은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능력은 뭐 헬리콥터인데요. 운전기인데요.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파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유동성으로 살린다면 우리가 70년대 낙타 등은 이제 없다 그렇죠. 아니면 네. 있다 여전히 예. 아직은 논의되고 있는데 연준이 혹시나 어. 우리가 지금 사후적으로 다 그랬잖아요. 네. 70년대에도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그때도 지금처럼 많은 것들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유동성을 풀어서 더블 인플레이션을 낚였던 것처럼 혹시 연준이 만약에 막는다면 그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하반기에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에 대한 우려도 이제는 좀 다른 것이죠. 사실 지금 연준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다시 튀어오르는 인플레이션이죠. 네. 그것만 어떻게든 우리가 막기 위해서 수많은 정책이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압력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드러나는 것이냐 예. 아니면 오랜 시간을 갖고 꾹 눌려가면서 안전하게 흘러갈 것인가. 저는 인플레이션이 없어진다고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인플레이션은 다시 한번 살아난다. 근데 그게 연준이 얼마나 잘 누르면서 최대한 연명할까. 예. 그런 가운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살리려고 또다시 유동성을 주입했던 1년 전 네. 지금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그 누가 100% 거기에 베팅할 수 있을 것인가. 어쨌든 확률이 반반이라면 무조건 3월 FMC 전에 제가 11월 FMC에서 제 고객들이 포트를 다 비워라 했다라고 네, 말씀드렸던 맞아요. 것처럼 네. 지금도 비슷한 스탠스입니다. 예. 왜냐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쵸.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동성이 고갈될 가능성에 대해서 가끔 저도 헤드라인들을 보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QT를 슬로우 다운하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조언이 네. 월가에 좀 나오더라.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좀 많이 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것 때문이군요. 한 3월 정도가 되면 네. 유동성에 하나둘씩 줄어드는 시점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 네. 그럼 그때는 지금과 같은 속도의 연준의 QT가 진행되면 네. 시장에서는 실제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거를 슬로우 다운을 논의할 시작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군요. 그게 2019년 비슷해요. 왜냐면 네. 그때도 1월 달에 지금과 똑같이 QT 논의가 있었고 그해 QT가 종료됐습니다. 실제로요? 그때도 유동성이 고갈됐습니다. 아. 단기금리가 튀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1월 달에 주목하는 이유는 네. 뭔가 안에서 기자가 질문하면 파월이 유동성 고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양적 긴축, 즉 유동성을 줄여가는 속도를 우리는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네. 그게 이제 2019년 똑같은 거고. 예. 그리고 3월달 있다가 나중에 QT 속도를 조절하겠다. 좀 더 느리게. 950달러가 아니고 현재는 뭐 실제적으로 650 되고 있지만 더 느리게. 네. 그러면 속도를 줄인다는 것은 기간을 더 넓게 가지고 간다는 것이거든요. 예. 네네. 그렇게 해놓고서 그해 종료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러다가 유동성이 완전히 고갈되겠다. 우리가 적정 지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뉴욕 연준에서 맨날 고민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보면 이제 역시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미완의 완성이구나라는 것들이 2019년과 비슷한 흐름으로 또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를 근거로 네. 보셨을 때 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3.8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4.1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향방은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으신가? 올라갈 걸로 보시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까지 혹시? 그거는 이제 중립금리와 잠재 성장률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네. 저는 그냥 4%, 그러니까 달러 환율이 1,300원이 뉴 노멀이었던 것처럼 네. 미국의 장기 10년물 금리가 단기간에서는 3.5에서 4.5% 내외에서 아마 4% 선에서가 기준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사실 여러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하고 주식 시장하고 좀 같이 연결해서 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모르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TSMC 때문에 반도체 네. 섹터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게 약간 묻힌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년 국채 금리는 또
금리 인하 시점이 약간 사그라들면서 다시 야금야금 또 올라가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그런 어떤 상관관계를 좀 보게 되면 주식시장에 약간은 좀 압력이 좀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네. 예, 지금은 또 약간 또 다른 네. 또 향방을 좀 보이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뭐 이러한 분위기가 그 매크로적인 부분과 주식시장이 네. 어느 시점에서 네.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 예.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인데 아직 저도 계속해서 스터디하고 연구하고 있어서 좀 중간 소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연준의 긴축은 두 가지 채널이 있죠. 하나는 금리고 하나는 QT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금리 자체를 움직이는 거고 하나는 유동성입니다. 근데 그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실물 경제에는 금리가 영향을 좀 더 많이 주고요. 네. 금융 사이드에서는 QT가 영향을 더 많이 줍니다. 음. 근데 지금은 예. QT는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속도보다 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금융 사이드의 충격이 생각보다 좀 덜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금리 상승은 실물 경제에 충격이 좀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가 그 연준의 금리를 움직이는 거와 유동성을 조이는 것의 괴리 때문에 예. 지금 달리 움직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정도의 스터디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아직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실물 경제 측면에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예. 만약에 2019년처럼 QT의 속도를 더 줄인다면 네. 오히려 유동성 측면에서는 더 긍정적일 수도 있어서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월스트리트저널과 메인스트리트의 괴리를 얘기했던 것처럼 네. 주식시장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상승 궤도로 갈 수도 있고 실물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면서 오히려 높은 금리에 더 둔화될 수 있는 이런 이분법적인 양극화 현상이 또 지속될 가능성이 그럼 막 그 지방 은행들도 몇 개 네. 파산했습니다. 뭐 상업용 에도 부동산 불구하고. 무너졌습니다. 네. 하는데 주가 올라가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는 네. 그걸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어느 쪽으로 네. 우리는 다 위쪽으로 바라지만 어. 실물 없는 허상, 실체 예. 물론 그게 대외적인 유정성의 꿈이고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항상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 어닝에 대한 기대, 컨센서스가 바뀜에 따라서 불안감 이런 예.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과 이 개를 같이 한다라고 보기가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야 이게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반도체 섹터가 가는구나. 네. 사이클이 돈다고 하더라. 네. 이제 뭐 온 디바이스가 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우르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사실 그 뒷단에 네. 그 여러 이제 금융시장 자체 여러 이제 부채나 방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네,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거를 명확하게 보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터져 나와서 이게 주시장으로 번지게 된다면 네, 그것 자체를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네. 우리는 막 랠리를 즐기고 있으니까 네. 사상 최고가를.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떠한 불씨가 지펴서 주식시장을 오게 했으나 네. 우리 입장에서 전문가가 아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 어떤 부분이 넘어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나? 네. 이게 저는 그거거든요. 네네. 이제 뭐 10가지 뭐 창이 뭐 정말 따발총이 올 수도 있고 네. 근데 다 막을 수 없잖아요. 총알을. 근데 큰 대포가 하나 오는 건 내가 한번 막아봐야 되겠다. 네, 네. 내가 좀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건데 네, 네. 그거를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되게 어렵네요.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수많은 변수 중에서 예. 그래도 이 시기 이 시점에서 적시성 있게 우리가 봐야 본다면 예.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뭘 봐야 되는 것인가 인디케이터를 물어보시는 거니까요. 예. 특히 이제 금융 사이드, 주식시장 사이드에서만 놓고 보면 이런 실적보다 더 우선되는 게 유동성입니다. 결국 유동성이 장사 없는 거죠. 네. 그럼 유동성이라는 것은 돈이고 돈의 값은 결국 금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를 받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리.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계속 하신 이야기가 금리는 계속 튈 수 있다. 네. 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네. 튄다가 아니라 네. 튈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5%의 금리를 한번 봤었죠. 네. 네, 그리고 4%가 무너지는 것도 단기간에 봤고요. 네. 네, 그래서 전고점 트라이 가능성, 오히려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네, 5% 이상이 되는 장기물에 대한 가능성도 주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10월에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좀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얼추 잘, 또 특히 FOMC와 관련해서는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네. 어떻게 말씀하셨던 게 이게 거의
거의 정확하게 이제 예측이 된 거다 보니까 근데 작두 타셨죠. 그러니까 네. 11월, 12월을 거의 정확하게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연준에서 어떤 시그널이 왔을 때 우리는 좀 편안해질 수 있는 걸까요? 연주에서 시그널이요. 네. 지금은 그 어떤 시그널도 사실 우리가 희망회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기대감이. 왜냐하면 연준은 분명히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를 인하를 할 거다. 네. 하지만 그 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었는데 시장이 올해 한다면 3월에 할 거다. 네. 오히려 1월에 할 거다는 얘기도 있었었어요. 3월에 70포인트 넘게 할 거다. 그것도 올해 안에 엄청 할 거다라는 베팅이 지난 연말에 있었죠. 네. 그래서 랠리가 있었던 것이고 근데 그게 지금 다시 한번 정상화되는 가운데 그래도 여전히 50포인트는 3월에 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왜 있냐? 3월에 유동성 고갈이 연준이 그거를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3월달에 그래서 3월 그렇게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유동성을 진짜? 풀어줘야 되니까요. 야, 진짜 똑똑하다. 사전적으로. 그러네요. 근데 그것도 또 사전적으로 왜냐하면 미리 벌어진 다음에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연준이 사전적으로 한 게 언제 있었어라고 보면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 보험성 금리 인하가 뭐였었죠? 금리 인하가 뭐 금리 인상과 인하는 네. 유동성을 풀어주는 것이죠. 네. 하지만 유동성을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형국에 지금 유동성을 풀어주면 인플레이션이 네. 튀어오르죠. 튀어올 겁니다. 그런데 유동성 고갈에 의해서 연준의 선택은 QT를 조절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에서 뭐 금리만 바꾼다고 했을 때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유동성이 너무 고갈돼서 약간의 유동성을 풀어줍니다. 네. 인하의 시그널을 드립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인하를 한 번 하면 쭉 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든 유동성에 대한 고갈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한번 우리는 금리를 올릴 겁니다. 미리 있을 악재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보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치트를 쓰는 것입니다. 나는 강력한 시그널이 2019년, 95년, 98년 다 있었고 그때 주가는 좋았죠.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보통 연준이라고는 연준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인상을 시작하면 인상 사이클을 타고 네. 한 번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인하 사이클을 타는데 네.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고갈될 때를 대비해서 한 번 내렸다 올릴 수 있습니다. 요런 그 좀 이례적인 조치들 네. 이게 보험성 금리 인하.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꽤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물론 연준에 대항하지 마라 뭐 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트레진토리 즉 인플레이션의 작금의 상황을 오해석했을 때 나타나는 그 이후에 연준 마음대로 되지 못한다라는 강한 어떻게 보면 불신을 갖고 연준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렵다라는 쪽에 많이 베팅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뭐 과거 95년, 98년, 2019년처럼 연준이 잘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좀 그런 건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를 기대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게 연준의 통화 정책과는 약간 거리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긍정적인 그 정책과 공약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경제가 그렇게 무너지기가 어렵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결국 선거는 정책발이고요. 정책은 과연 돈이 어디로 가냐인 건데 누가 되더라도 미국 경제 살리기에 다 베팅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대 이런 게 있죠. 적어도 대선이 있는데 여든 야든 경제가 딥하게 침체로 가는 걸 누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어쨌든 다 살려내지. 2019년, 20년에야 코로나야 어쩔 수 없었던 거고. 트럼프는 좀 바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유동성도요. 결국 이제 이게 더 문제인 게 자, 정책을 피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할 수 있죠. 내가 당선되면 큰 유동성을 풀게. 근데 더 현실적으로는 지금부터 그게 빌드업이 돼야 되는데 돈은 누가 쓰냐? 재무부가 씁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부가 봤죠? 우리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돈을 쓴다고 지금부터 국채를 이렇게 더 찍어낼게요. 라는 것이 미리 금리 상승의 요인으로 더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똑똑해졌어 시장이. 진짜로. 오히려 부양하겠다는 게 그렇죠. 야 채권 발행 많겠다. 야 이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금리 올라가겠네. 이렇게 풍선이 꽉 차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여기서 공기 좀 더 넣는다고. 야 더 커질 거야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그게 조만간 터질 거야로 이제 보고 있다는 거지. 그게 또 과거에는 이제 거기까지 했다가 요즘에 더 미스터 마켓이 똑똑해져 갖고 그러면 그 국채의 수급, 그러니까 정부는 민간한테 돈을
1년짜리 3개월짜리로 계속해서 빌릴 거냐 네. 아니면 10년, 20년, 30년짜리로 빌릴 거냐 당연히 20년, 30년짜리로 빌리면 좋겠죠. 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냐 다 한 달짜리, 3개월짜리 단기로 계속해서 롤 오버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게 미국 사회에서 이제 여야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산안 이런 합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거죠. 재무부 이렇게 방만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재무부는 장기적으로 장기 국채를 왕창 발행해서 안전하게 돈을 갖고 오고 싶지만 지금 그럴 형국이냐. 신용등급 강등되면서 목에 차고 세수가 부족한 이 형국에 그럼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언젠간 그런 수급의 미스매치가 되는 순간 금리는 바로 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에서 네. 수출을 해야 되는데 뭘요? 50년 돈을? 만기.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로. 특례보금자리로. 아. 그거 수출하면 아마 먹힐 것 같은데 이쪽에서. 대단한 돈벌이가. 알겠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럼 지금 사실 이런 질문이 좀 우매한 질문일 수 있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당장 3월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우리 빈센트 연구위원께서는 올 한 해를 좀 어떤 시나리오로 좀 그리고 계세요? 올 한 해요? 네. 네. 우리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뭐 상반기 좋고 하반기 안 좋다. 그러니까 상반기 좀 편하고 고민은 늘 있지만 네. 하반기는 별로 기댈 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저는 경기 침체가 여름에서 가을쯤 2, 3분기에 미국 경제가 실제 0%에 준하는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위험선호 주식시장은 다 2, 3개월 먼저 선반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2분기, 3분기에 미국 경제가 뭐 하드랜딩인지 소프트랜딩인지 모르겠어요. 네네. 하지만 해외 IB들의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이제 4.9%와 2%와 0%로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네. 그 언저리에서 한번 기스가 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미리 상반기에 그런 거 다 반영할 거고요. 하반기에 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팔을 일찍 팔아야겠다. 오늘 그걸 결정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뭐 3분기에 이제 FOMC에서 3분기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유동성을 통해서 유동성 이제 스케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고갈되는 것에 대비해서 만약에 연준이 인하를 한다면 사실 우리는 인하라고 하니까 와 좋다 하겠지만 그건 유동성 고갈돼서 인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반응은 오히려 좀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저는 사실 3월 인하론이 지속적으로 나올 때 그냥 뭐 단순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고용지표, 물가지표 봤을 때 아니 왜 3월에 인하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가. 뭐 안정적이어야 돼야 이제 안정이 좀 우리가 눈에 보여야 될 텐데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는 거지라는 것을 오늘 제가 저도 오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자, 그 유동성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가 올 한 해를 좀 한번 올 한 해까지는 아니지만 상반기 이제 3월 FOMC까지 어떤 분위기가 좀 이어지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 다시 보기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여러분. 저희 이거 방송 끝나고 나서 1시간 안 걸려요. 한 30분이면 그 조각 영상 그 저희 3프로 TV 채널에 올라가니까요. 다시 보기로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이자 빈센트 업라이즈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